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직업을 천문학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지용배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밤에 과학관에 오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궁궐 야간개장 하면 밤에 줄 서서 야간개장 보러 가잖아요. 그때 한번 저도 운 좋게 야간개장 티켓을 따서 친구들이랑 같이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밤의 궁궐의 모습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왕만 구경할 수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서민도 감히 궁궐에 와서 밤하늘의 모습을 궁에서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천문학은 낮, 밤 가리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밤에 그 연구자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는 일이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연구자들이 주로 하는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저와 동료들이 하고 있는 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 인간이 이 넓은 우주에서 어느 위치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현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게 천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 멀리 놀러가서 공항이나 기차역의 지도를 딱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그 지도에서 처음 찾는 표시가 뭐죠? 맞아요. 일단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부터 찾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날의 천문학은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물, 존재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천문학은 흔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박사님들이 하는 아재 개그인데요.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긴 시간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천문학은 분명 과학이에요. 우리 여기 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천문학도 분명한 자연과학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천문학은 다른 과학과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늘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과학 분야 할 거 없이 다들 하늘에 있는 것들도 연구하니까. 우리 천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관 들고 막 약품 섞어가면서 그런 실험을 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저는 제 천문학 연구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가운을 입고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도 실험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가 없죠. 별들이 다들 너무 멀리들 계시고 너무 거대들 하시니까 우리가 감히 조그마한 방에다가 모셔놓고 실험할 수가 없죠. 우리 오늘 기분도 좋은데 실험실에서 별이나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별 반죽하고 잘라보고 쪼개보고 너무나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라고 하는 우리 방구석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멀리 하늘에서 벌어지는 별과 은하들의 쇼를 구경하는 것밖에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쇼를 구경하는 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관측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은 이처럼 밤하늘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관측해서 거기서 어떤 규칙을 파악하고 또는 이상한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서 이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이론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나중에 후배 천문학자들이 추가 관측을 해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관측으로 시작해서 관측으로 완성되는 학문이 천문학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의 별빛을 보는 그런 관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을 오늘 밤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단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빛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빛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지 않아요. 우주에서 가장 빠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면 너네 별에서 우리 지구에까지 날아오는 동안 빛의 속도로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빛이 막 땀을 닦으면서 아, 나 10년 날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아,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저 별빛이 출발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SF 영화나 게임에서 광년 단위로 우주를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 2018년 오늘 밤 10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의 모습은 절대로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로부터 10년 전에 그 별빛이 출발을 했어야지 내가 그 별을 지금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오늘 10광년 떨어진 별을 보고 있다면 나는 망원경으로 2008년 오늘부터 10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더 멀리 있는 20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 별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로부터 20년 전에 출발한 별빛을 이제서야 보기 때문에 나는 1998년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천 앞바다에 놀러가서 거기 버려져 있는 콜라병을 하나 주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콜라병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멀리 태평양 어디 무인도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이 자기 살려달라고 SOS 메시지를 담아서 바다에 띄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타고 쭉 와서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병을 딱 주워서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쓰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그 병을 주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어떤 병을 줍든지 간에 무조건 그 병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다 과거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빛의 모습은 그 어떤 별이든 간에 다 과거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과학관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본다고 하면 우린 무조건 오래전에 출발한 과거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나 재미있는 연습을 갖고 와봤는데요. 만약에 이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죠?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 북두칠성이죠. 천문학자들이 지금 저 북두칠성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별들이 지구에서 몇 광년씩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 북두칠성을 본다면 저 각각의 별들은 실제 어느 시대에 출발하는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 각각의 별까지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오늘 밤 보고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은 실제 어느 시대의 모습인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 마지막 국자 손잡이 끝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있어요. 그 외계인이 자기네 별 망원경으로 우리 지구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이뻐서 나는 꼭 외계인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오늘 내 얼굴을 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한 300~4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외계인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구를 보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에 출발한 지구의 모습이 이제서야 외계인들에게 닿을 거예요. 따라서 저 외계인들은 한참 조선시대가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는 지구를 이제서야 보게 되겠죠. 정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난 꼭 내 얼굴을 외계인한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오늘부터 300~400년 더 기다리셔야지 이제 내 얼굴을 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순두적이면 몇 분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보면 볼수록 더 오래전에 출발한 별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한다는 건 단순히 멀리 있는 흐릿한 천체를 이쁘고 크게 사진 찍는다 이런 데서 의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먼 우주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우주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부터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역사를 남겨오고 있는데 대체 우주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변해왔는지 실제 그 모습을 과거에 숨어있는 조각들을 파헤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친구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흑역사 막 뒤져서 옛날 사진 떠올리는 것처럼 우주가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이 타임라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더 거대한 망원경으로 더 오래전에 옛날 우주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만화영화 필름 보듯이 옛날 순간부터 비교적 가까운 과거, 요즘의 모습까지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우주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1919년에 당시 미국에 가장 큰 망원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커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에서 일하던 두 명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과 휴메이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 모여서 빈대떡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를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남의 집도 있겠죠. 그래서 남의 집에 해당하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 모여있는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별들이 수천억 개씩 모여있는 빈대떡 모양의 은하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이웃한 다른 은하들이 우리 집 은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재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운동 방향과 속도 이제 이런 거를 재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재는 건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촛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이 촛불이 정확히 얼마나 밝은 밝기를 빛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를 들고 여러분에게서 멀리 도망가면 초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 촛불과 멀어져서 어둡게 보이는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아, 저 형이 저만큼 멀리 도망가서 촛불이 저렇게 어둡게 보이는구나. 저 형은 아마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은하에 별들이 이만큼 모여있고 따라서 이 은하의 원래 밝기는 이렇게 밝아야 하는데 은하가 이렇게나 멀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은하가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운동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막 같이 마라톤 하는 사람 뛰어가는 것처럼 은하 옆에 달라붙어서 속도계 들고 은하의 속도와 방향 잴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은하의 운동 상태 역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리 집구석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늘을 구경만 해가지고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화면을 새까맣게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릴 거예요. 그럼 소리만 듣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구급차가 이렇게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그쵸, 이상하게 흘렀죠? 네, 이 친구도. 처음에는 진짜 컸거든요. 근데 조금씩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그게 제 생각으로는 좀 멀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답을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이 길에 서 있는데 길가에 앰뷸런스가 지나갔어요. 사이렌을 울리는 앰뷸런스가 지나갔는데 앰뷸런스가 가만히 있었나요? 그쵸?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오다가 멀어졌죠? 대단하네요. 저는 화면 분명히 새까맣게 가려놨는데 어떻게 맞췄어요? 그냥 차 타고 와서 앰뷸런스 소리는 진짜 많이 들어서 그쵸? 여러분들이 소리만 듣고도 이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아까 또 다른 친구가 대답을 한 것처럼 도플러 효과라고도 해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앰뷸런스가 만약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했을 때
소리는 파도처럼 파장을 올리면서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때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면 마치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파장이 굉장히 짧게 압축이 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귀를 때리는 그러한 소음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소리를 내면서 앰뷸런스가 우리에게 멀어진다면 마치 잡아 늘어뜨리는 용수철처럼 소리의 파장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용 이렇게 늘어진 그런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소리뿐 아니라 별빛 역시 이런 파동으로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별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접근하면서 소리가 눌리는 앰뷸런스 소리처럼 파장이 짧아지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조금 더 파장이 짧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화된 별빛을 보게 되고요. 반대로 별이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다면 소리가 늘어진 앰뷸런스처럼 파장이 길게 늘어지면서 좀 더 붉게 물이 든 붉은 스펙트럼의 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멀리서 은하가 파랗게 변하는지 빨갛게 변하는지, 즉 은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푸르게 혹은 붉게 변화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망가거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천문학자들이, 당시 2명의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46개의 은하들의 운동 속도와 거리를 파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은하들은 다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전까지 천문학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주는 그냥 한결같이 고요하고 조용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변화 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재밌게도 직접 우리 주변에 떨어진 은하들까지 거리와 운동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 다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은하에서 냄새라도 나나? 왜 다 우리한테 도망가고 있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마치 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빵 반죽을 밀가루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빵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코칩이나 건포도 같은 토핑을 콕콕콕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븐에다가 빵을 넣었어요. 그러면 빵이 부풀어 오르겠죠?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빵 표면에 붙어있는 건포도나 초코칩 사이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빵 위에 붙어있는 건포도나 초코칩이 직접 빵 반죽이를 기어다녔나요? 걔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박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 토핑들이 박혀있는 반죽 덩어리 자체가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면서 토핑 사이 거리가 멀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부풀어 오르는 빵 반죽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빵 반죽처럼 시공간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은하들이 건포도처럼 콕콕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면서 그 위에 콕콕 박혀 있는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측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보다 내일의 우주는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러면 반대로 비디오 탭을 되감는 것처럼 거꾸로 가보면 어제의 우주는 오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당연히 그저께 우주는 더 작을 거고 10년 전, 100년 전, 1억 년 전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꾸준히 팽창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옛날 예적 우주가 훨씬 작았던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우주를 줄일 수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한데 모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우주에 모여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극한의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빵 하면서 폭발을 했고 그 여파를 우리가 빅뱅의 여파로 부르면서 빅뱅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로서 관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은하들의 뒷꽃무늬를 쫓아가면서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은하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우리 우주가 오랜 시간 동안 팽창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는 무한한 과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나이는 그냥 한없이 무한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게는 분명 빵살짜리 생일 순간이 있었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는 명확한 순간이 있었고, 따라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주가 몇 살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으면 우리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고, 이 거대한 크기를 갖기까지 우주가 어떤 속도로 팽창해 왔는지 비율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 관계를 통해서 우주의 현재 나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현재 연세가 대략 130억 살쯤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은하들이 멀리 도망가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은하들이 굉장히 요즘 가을에 볼 수 있는 단풍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풍잎도 가을이 되면 푸른푸른하던 이파리들이 붉게 물이 들면서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있는 은하들도 어쩌면 거대한 단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계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우주는 138억 년째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꽃이 뭐죠? 코스모스죠. 저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꽃에게 그런 우주적인 이름,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을은 우리가 제일 나들이 하기도 좋고 소풍 가기도 좋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만큼 혼자 생각하기도 좋잖아요. 그처럼 이 가을스러운 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우주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우주 여행을 하기에도 좋고 우주를 사색하는 천문학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천문학자들이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우주의 팽창은 어떻게 될까? 팽창은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비율을 계속 유지할까? 이제 이 답을 알고 싶은 거죠.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주에 이렇게나 많은 별과 은하들이, 물질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물질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할 테고, 따라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은 서서히 멈출 것이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던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점점 팽창이 느려질 것이고, 언젠간 팽창이 멈추고 다시 서로 하나로 모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마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말이 되는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의 팽창이 갈수록 느려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끝자락에 멀리 있는 별, 초신성들을 확인을 해서 멀리 있는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고 그 은하들의 속도를 재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신성은 밝기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신성을 활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우주 멀리서 터지는 그 초신성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기가 일정한 초신성과 같은 천체들을 우리에게 거리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해서 표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표준 촛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표준 촛불을 활용해서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을 재고 그리고 은하들의 운동 상태를 재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갈수록 팽창이 더뎌질 것이다, 느려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생뚱맞은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재고 속도를 재봤더니 우리 우주는 팽창이 느려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야구장에서 야구공을 힘차게 던졌어요. 그러면 야구공을 붙잡는 지구의 중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차게 공을 던진다 한들, 여러분이 헐크 같은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야구공은 쭉 올라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지구로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우주 팽창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팽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야구공을 던졌는데 공이 손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하늘로 끝없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대체 내가 던진 이 야구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내가 던진 야구공이 사실은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구공에 눈에 안 보이는 엔진이 들어있던 거죠.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의도치 않게 야구공에 들어있는 투명한 엔진에 불이 붙었고, 그래서 내 손을 떠나면서 더 빠르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 라고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치사한 변명을 우리 우주에게도 하게 돼요. 우리 우주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미지의 에너지로 가득 찬 것 같다. 그래서 은하들과 별을 서로 끌어안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거슬러서 더 빠르게 우주를 팽창시키고 부풀려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에너지로 우주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그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고 한번 멋있게 불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암흑 에너지 혹은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미지의 용의자에게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이게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암흑 에너지가 정말 존재는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추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암흑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에서는 우주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전 빅뱅으로 우주가 빵 하고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는 서서히 팽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우주에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우주 팽창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은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더 공교로운 건 그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압도적으로 채우기 시작한 그 특별한 순간의 시점이 언제냐? 최근이에요. 오늘날입니다. 굉장히 과학자로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답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을 살고 있나 보다. 암흑 에너지가 왜 하필이면 요즘 들어서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암흑 에너지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추측한 공로로 당시 이 암흑 에너지의 용의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던 3명의 천문학자들이 2011년 당시 노벨 물리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한다고 하는 가속 팽창이라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때 당시에 조금 많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끔 노벨상, 매년 10월마다 노벨상 타는 과학자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되게 오래전에 내놓았던 이론이 몇십 년 만에 확인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상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면 너무 짧게 살아서 수명이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 끝내 노벨상을 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과학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당시에는 이 논문이 발표된 게 2008년, 2009년이었어요. 1998년 처음 이게 밝혀지고 이게 막 얘기가 된 게 이제 2000년 들어와서인데 10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노벨상을 탁 하고 준 거죠. 그래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는데 아직 암흑 에너지가 있다 없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암흑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대한 상을 주는 게 우리가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약간 시기와 질투가 섞인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이 당시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암흑 에너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천문학자들이 노벨상 타는 것보다 상 뺏는 게 더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 사람들의 상을 취소시켜보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추가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노벨상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과학이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과학은 왜, why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주는 왜 만들어졌지? 우리 지구는 왜 움직이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에도 우리가 답을 준다고 생각하죠. 아마 특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도 그랬지만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 다들 왜라고 묻는 그 시기를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왜라고 묻는 그 시기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과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쉽게도 과학의 역할은 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how, 어떻게에 대해서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해서 사과를 잡아당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뉴턴은 굉장히 멋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거리가 줄어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막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수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중력이 우주에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처럼 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본질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지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과학은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뭐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 던져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학은 본질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만 답을 할 수 있을 뿐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과학의 실패 전시에도 잘 전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이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와 비슷한 고생을 한번 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멀미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구는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하늘에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것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행성과 별들이 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지구가 우주의 킹왕짱 주인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그 빠른 속도로 도는 지구에 올라타서 멀미를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구 중심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고 얼마 안 가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련된 지금의 이론이 대체되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 중심설은 옛날 쓰레기 이론이고 태양 중심설은 옳은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태양이 아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허접해 보이는 이론도 당시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을 홀려놓았던 굉장히 당시로서는 체계적인 첨단 과학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 모두가 지구가 중심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무리 관측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측한 하늘을 충분히 지구를 중심에 두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점차 지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연구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화성의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막 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행성들은 해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겠죠? 한 방향으로 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지구에서 밤하늘을 따라 움직이는 화성을 관측해보니까 화성이 중간에 잠깐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뒤로 빠꾸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빠꾸해서 돌아갑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화성의 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화성이 갑자기 원래대로 움직이다가 뒤로 빠꾸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이상한 구간을 단순히 지구를 중심에 두고서는 설명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죠. 그러면 이 곤란한 화성의 움직임을 관측했을 때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 중심설이 틀렸구나. 우리 지구 중심설 버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갈아타자. 이렇게 했을까요? 재밌게도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연 설명을 붙여가면서 지구를 중심에 두려고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당시 천문학자들이
화성의 이상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에 두고 설명한 방식이에요. 지구는 그대로 중심에 있어요. 다만 지구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단순히 원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행성들이 원을 그리고 돌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원 상에서 행성들이 또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구에서 본다면 마치 행성이 중간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빠꾸하고 다시 빠꾸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중간중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 역행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우주의 모습이라고 또 오랫동안 믿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지만 옛날 과학자들은 정말 저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당시로서는 최고로 똑똑한 과학자들이 믿는 첨단 과학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관측을 더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은 아니었구나.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에다 놓으면 저런 이상한 원을 우리가 추가로 장치로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우주에서 벌어지는 역행,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쉽게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관측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 용감하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평생 배워왔던 그동안에 우리 선배 과학자님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론이 근본부터 틀렸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틀리더라도 조금만 수정하면 선배 과학자들의 이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항상 반복해오고 있고요. 이러한 실수를 21세기에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과 100년 전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멋진 이론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멋진 증거들을 계속 발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최근 100년 동안 빅뱅 이론은 맞을 것이다 라고 배워오고 있어요. 저 역시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빅뱅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하들이 갈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가속 팽창한다고 하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21세기 천문학자들 역시 빅뱅 이론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용감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대로 두고 우주가 팽창은 하되 갈수록 빠르게 팽창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의 수정을 우리 빅뱅 이론에다가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망령을 뒤쫓아가면서 과거 수세기 전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지구를 중심에 두고 우주를 생각했대 라고 하면서 그들의 흑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어쩌면 먼 훗날 미래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한 27세기, 28세기쯤 되었을 때 21세기 인류는 21세기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헛소리를 막 믿었대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놀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첨단 과학은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과학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사라질 해결될 수 있는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은 항상 변화하고 그래서 항상 용감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소심한 그러한 연구자들의 결과물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고 알고 있다고 아는 척하고 있는 이론에 때가 묻어버린 이론에 때가 묻은 우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시대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주를 보는지에 따라서 인류는 똑같은 밤하늘을 관측하면서 다른 우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뻔히 우주는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었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머리에 넣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우주를 투영시켜서 보고 있던 거죠. 따라서 먼 훗날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역시 우리 먼 훗날의 인류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론으로 우리 우주를 바라보면서 더 세련되고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넓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넓은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마치 굉장히 수명이 짧은 하루살이 주제에 사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덤비는 그런 버릇없는 하루살이의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들은 기본적으로 100억 년, 10억 년 동안 살아가고 우주는 앞으로도 수천억 년을 살아갈 텐데 그런 이 넓은 우주에서 불과 100년 남짓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넓은 우주의 역사를 추적해보겠다고 까부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역사를 살아보겠다고 덤비는 하루살이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랑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쉘든 글래쇼 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입자 물리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되게 멋진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신체적인 사이즈를 보면 별에 비해서 우리 몸은 너무 작죠. 그래서 별을 안아줄 수도 없고 손에 들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작은 입자들, 원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몸은 너무 커요. 그래서 막 실험하다가 원자가 필요하다고 내 손등에서 원자 이렇게 손으로 뜯어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작은 입자들에 비해서 너무 크고 별과 은하들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과학을 하기에는 최악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입자들의 미지세계는커녕 우주의 거시세계 역시 함부로 둘러볼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이도저도 아닌 딱 애매한 신체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를 유일하게 연결해주고 해석하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버릇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 앞으로 살면서 뭔가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입자들 혹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우주가 난 너무 매력적이고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한 사람의 인류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수성을 여러분이 심장 속에 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감히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항상 실패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실패가 성공으로 맺어지는 이 과학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과학 연구자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누군가는 그 연구 현장에서 거듭된 실패 끝에 꼭 성공하는 그런 연구자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갑자기 과학 배우러 왔는데 과학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무슨 역 같은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과학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것만 알려고 하는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 나가실 때 굿즈를 주실 테지만 이렇게 저희가 손수건은 저희가 많이 인쇄를 하지 못해서 10분께만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한 친구들에게만 저희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친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우주 어딘가 살고 있겠죠? 아직은 만나지 못했어요. 네. 혹시 그 빅뱅도 저는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실제로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 과학을 점점 더 발전해 가니까 그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빅뱅이 진짜 있었는지 네, 좋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빅뱅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다만 지금 빅뱅 이론의 가장 한계는 뭐냐면 빅뱅이 없는 빅뱅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빅뱅 직후의 이야기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작 빅뱅 그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전에 또 뭐가 있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아기 때 앨범 보면 태어난 직후의 사진만 쫙 있지 태어나는 그 순간 병원에서의 이중조선 없잖아요. 그처럼 그 모습과 똑같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제외한 모습만 있는 게 주변의 빅뱅 이론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몇 살이에요? 너무 날카로우신데? 40? 서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천문학을 알고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지루하게 들은 이야기긴 한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만화를 하나 잘못 봐서 그래서 우주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은하철도 999라는 옛날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철이랑 메텔 말고 얼굴 새까만 기관사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서 야, 저 사람은 직장이 우주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우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러려면 과학을 하고 천문학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어릴 때 잘못 본 만화 때문에 천문학을 계속 해버리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요. 네. 여기 먼저. 제 꿈이 암흑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천문학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 암흑 에너지 이런 거는 천문학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이 마지막 말을 했던 셸든 글래쇼 리와 같은 입자 물리학에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이런 거를 우리가 검증하려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천문 현상으로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실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입자 물리학 쪽으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나중에 진짜 암흑 에너지를 포착하는 성공하는 그런 좋은 물리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두분 학생 때 네. 근데요, 어떻게 해서 천문학자가 되셨고, 천문학 배우신 지 몇 년 되셨고, 선생님, 어떨 때 성과 이루셨고, 어떤 성과가 이루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천문학 중에서 별이 수천억 개씩 모이는 은하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강한 중력으로 끌려가면서 막 합체하고 싸우고 스킨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하들끼리 스킨십을 나누는 은하 커플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 은하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별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모양이 변화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이 친구 아까 선생님 어디서 근무하셔요? 저는 지금 그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다시 좀. 암흑 에너지는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제가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친구랑 저랑 간단한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저 믿죠? 자, 여기 고무줄 한쪽 끝을 꽉 잡아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제가 다칩니다. 자, 선생님 다치시면 어떻게 되죠? 저도 놓지 않을 테니까 절 믿어요.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친구 주먹이 지구예요. 그리고 제 주먹이 멀리 떨어진 은하입니다. 은하에서 지구를 향해서 빛이 계속 오고 있어요. 파동을 울리면서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계속 똑같은 빛을 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가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계속 멀리 도망가고 있으니까 멀어지면서 계속 빛을 보내겠죠. 그러면 소리가 늘어지는 것처럼 사장이 계속 길어지고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우주가 빨라지고 있구나. 심지어 더 빨라지고 있구나. 빠르게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 팽창하는 정도를 재보니까 우주 전체에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 미지 에너지를 한 70%는 넘게 있다고 해야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야지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이 필요로 되는 암흑 에너지의 어떤 조건을 조금 낮출 수 없을까, 아예 없애버릴 수 없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암흑 에너지가 70% 이상은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우주의 현재 관측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우주에서 가장 큰 별 이름과 가장 작은 별 이름은 뭔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어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그 별 중에서 우리가 관측한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별은 큰 개 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큰 개 자리에 거의 그 별 자체의 크기가 우리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그 공전궤도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별은 사실 좀 답하기가 애매한데 왜냐하면 어디부터를 별이라고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목성도 따지고 보면 그 질량이 부족해서 별이 미처 되지 못한 실패한 별 지망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되다가 만 애들은 좀 큰 행성으로 살고 있어서 아주 작은 별이 뭐냐라고 물으면 조금은 답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엄마 그럼 처음에 질문 과학은 뭐라 생각해요? 네. 아마 저도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고민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과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지충이라는 말 아세요? 진지벌레. 너무 심하게 막 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낮잡아서 부르는 놀리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과학은 모든 역사 속의 진지충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구름은 하늘에 떠 있을까?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왜 달은 우주에 떠 있을까? 사실 굉장히 쓸모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질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재밌게도 그 부질없고 쓸모없는 질문에 과학에 빠져서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달이 우주에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은 이득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빠져있는 진지충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과학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만약에 빅뱅 이론이 실패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암흑 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의 학자여서 그런 게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재밌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이제 또 사람이 마음이 좀 높대서 그런 큰 혼란은 저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틀렸다는 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 모두 갈아타야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 대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나 항상 그런 혼란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제가 얘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저 질문 받고요. 지금 계신 어린이 친구분들이 손수건 받았으니까 암흑물질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기 강연 너무 오랫동안 해주시고 주신 주인배 작가님한테 마지막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